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1월 넷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지난주에는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 행사 관계로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쉬었고요.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BC 기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간 벌어진 일들을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윤 대통령 부부는 16일 아침에 귀국을 했고요. 18일 아침에 출근길 회견 때 출입기자가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에 논란이 있었다.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죠. 예. MBC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답 없이 떠났고요. 네. 옆에 있던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YTN 기자 출신이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MBC 기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기자가 받아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죠. 대통령실도 대응 조치를 취했고요. 3일 동안 내리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 해당 기자 징계를 검토 중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단 간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의견을 요청을 했고요. 간사단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청사 1층 로비와 여기가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그 로비와 기자실 사이를 나무 합판으로 아예 틀어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예. 출입 기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황당하다는 반응이고요. 그 세 가지 조치 중에서 징계 검토 관련 요청에는 간사단은 당사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다, 이러면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징계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거죠. 네. 반면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이 제기되려면 18일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착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상황인데요. 출입기자들 중에서도 약식 회견 중단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반대로 대통령실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약식 회견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게다가 12월 중에 중요한 외교 행사가 추진되는 조짐도 보이고요.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으려 하겠죠.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에 대해 출입 기자 간사단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는 아니더라도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그 경우에 기자단은 또 다른 선택에 직면하겠죠.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을 재개한다면 가림막은 없어질까요? 거길 막아두면 출근하는 대통령하고 기자들이 문답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지금 가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막아둔다는 뜻이니까 뜯어내야겠죠. 근데 어쨌든 용산 청사 내에 불통의 상징물처럼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 시위에 질겁한 이명박 정부가 광화문에 쌓았던 명박산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해당 MBC 기자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1일 오전에 일간베스트라는 그 극우 성향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총대 메고 MBC 기자 죽인다 이런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MBC 기자가 이기정 홍보 기획비서관과 설전을 벌이는 사진과 함께 당장 MBC에 찾아가 죽이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현재는 삭제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MBC 기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서 기자에 대한 물리적 협박과 위협은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여권의 비이성적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은 우호적인 기사와 받아쓰기로 권력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주저없이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이렇게 결기를 드러냈습니다. 현업 언론단체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네요. 예. 6개 단체인데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3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러한 백색 테러 협박 준동 책임은 분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끝까지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며 언론자유 훼손과 탄압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극렬 지지자들의 테러 협박 준동까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들 단체는 우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장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폭력과 테러 위협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성명에 대해 25일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18일 설전에 대해서 화를 냈다거나 여권 지지층은 도어 스태핑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만 기자들에게 흘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가 밖에서 취재 중이어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가 이번 주 월요일 21일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었죠.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시켜 주시죠. 네, 통일부는 21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34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통일부 주최로 공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 목표, 3대 추진 원칙,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난 7월 22일이었죠. 그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비교하면 3대 목표가 추가됐고 담대한 구상을 세부 단계별 조치로 쪼갠 것이 구성 요소로 추가되었을 뿐이지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비핵화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단계, 실질적 비핵화 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상응 조치를 마련한 이것이 조금 특별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설명회 개최 다음 날 2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비공개 브리핑에서 먼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은 과거 북한의 부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다시 원점 회귀, 이런 교훈을 개선한 조치다. 그래서 상호간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은 여러 차례 정부 당국에서 설명이 있었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강조 차원에서 다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한 구상은 북측이 우려하는 상황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열린 구상이라는 점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네. 이 종합하면 북측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협의하겠으니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북은 지난 9월 핵정책 법제화 마무리하고 10월 11일부터는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 운영 능력 확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애초부터 북측이 담대한 구상을 무시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거, 이런 좀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그 6.15 남측위가 24일 어제 논평에서 당장 북측이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대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선 비핵화가 아니라고 하는 통일부 입장은 무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한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될 문제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 직후에 한 시정연설입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때에도 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서 비핵화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게 뒤늦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핵 문제와 관련한 코리아 패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예. 그 좀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불과 석 달 전 8.19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표현까지 동원해서 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북미 관계가 아니라 미북 관계라는 표현을 써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공식 입장을 처음 문서 형태로 발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통상 써오던 북미 관계를 미북 관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통일부 당국자는 여기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과거에도 북미 관계, 미북 관계 두 개 용어가 번갈아 쓰였고 미북 관계라고 쓸 때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했는데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22일 날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북미 관계가 아니라 미북 관계로 쓰기로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통일부가 당일 보도 반박 자료를 내서 설명 자료에는 미북 관계로 서술을 했으나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모두 사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핵 억제, 인권 문제 등 북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사실상 전제 조건,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내세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북한 인권은 담대한 구상이 사실상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건 통일부 당국자가 부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좀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주 금요일 18일이었죠.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설주 여사와 어린 딸도 대동했었고요. 이 보도는 주말에 나왔었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그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운용 믿음성 검열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험 발사 결과를 통해서 국가 전략무력을 대표하는 신형 중요 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세계 최강의 전략무기로서의 전투적 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성포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로 추산됩니다. 그 미국 본토 동부까지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네, 그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한 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 있는 발언도 했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들이 핵 타격 수단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측의 초강경 노선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재확인한 겁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 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 노름은 곧 자멸이라는 것, 그리고 저들의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적은 미국, 일본, 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침략 전쟁 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 의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 전쟁 연습,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북한은 화성포 17형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발사 이틀 후인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그 조선노동당의 엄숙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정론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정론은 화성포 17형을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이 절대불변의 대적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임을 보여준 일대사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화성포 17형을 행성 최강의 ICBM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행성 최강의 ICBM을 보유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핵 산재 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가가 미국의 핵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만자격한 명실상부한 핵 강국임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한 가슴 벅찬 호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화성포 17형 발사 이후에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을 추진하니까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당 부부장 연일 담화 공세를 하고 있죠. 네, 최선희 외무상이 화성표 17형 발사 전날인 17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 방침을 문제 삼아서 정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최선희 외무상 담화 발표 직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그 다음날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이틀 후 20일 날에 최 외무상이 다시 또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서 나온 담화입니다.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안보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 이런 수준의 담화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또 이틀이 지나서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22일이었죠.
이 대남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나서서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의 이중 기준에서 이루어진 화성표 17형 그 이중 기준을 비판하면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위험한 군사 연습을 외면하고 그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화성포 17형 발사만 문제 삼는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중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였죠. 그 김여정 부부장은 그 23일이었습니다. 그저께 그 김여정 부부장이 국민들이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하면서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북이 군사적 도발을 의도를 숨기고 우리 국민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고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중에 이 주목할 만한 발언은 이거 같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맞선다는 이런 기조를 넘어서 남측을 직접 겨냥한 추가 조치를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에서는 주로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됐습니까? 예, 외교부도 역시 이제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하죠. 네.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10번째, 10차례나 그 안보리 공개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규탄 성명이라든지 제재 결의라든지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알려진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매번 거부권, 비토권이라고 하죠. 이걸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대북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추진한 한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예 공개 회의에서 대놓고 이제 미국 대표하고 한국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대사, 이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더 담대하게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고요. 우리나라는 황종국 주 유엔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설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한 상황일 텐데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안보리 공개 회의 직후에 네. 미국이 중심이 돼서 14개 국가가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뭐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는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의장 성명은 구속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회원국들에 대한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그냥 성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어떤가요? 예, 이제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독자 제재를 추가했었죠. 네. 대체로 이제 미국이 이미 취했던 독자 제재를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보여주기식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최근에 좀 눈여겨볼 것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웬디 셔먼 미국 외교부 차관 네. 그리고 또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네. 사무차관 쉽게 말해서 한미 1차관이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조율해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취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들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뭐 이번에도 역시 별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어제 외교부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즉 이제 불법 해킹으로 그 암호화폐를 절취한다. 요즘 이제 이게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걸 차단하는데 좀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 정도가 약간 변화된 사안입니다. 네.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그 안나 에부스티그니바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장준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제함과 동시에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법에 있어서도 역시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대체로 이제 미국 편을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에 약간 브라질이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주 유엔 브라질 차석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ICBM 능력이 개발됐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제재 중에 어떤 것도 지난 5년간 북한 무기고의 엄청난 양적 질적 확장을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 브라질 대표 지적처럼 북한의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ICBM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 좀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태면 언제 망할까 뭐 이렇게 기대하는 외부적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현실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국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아한 수수께끼 같은 이런 건데요. 최근에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약간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예, 이제 중국 연변대학교의 백성호 교수가 11월 4일 날 통일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나의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1월, 2021년 1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 50만 톤이 갔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비료 55만 톤이 갔다. 모두 이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렇게 반출이 됐다는 겁니다. 상당한 분량인데요. 그게 눈에 띄지 않고 반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는데요. 네. 그 발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화증권 BL이라고 하죠. 실제로 해상 운송할 때 뭐 입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선화증권까지 확인한 팩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너무 우리식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회의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건 외교부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네. 이제 담당하는 그 실질 책임자죠. 김건 본부장이 유엔 공개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당일날 그 중국 대사하고 러시아 대사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협조를 요청한 거죠. 네. 그런데 결과는 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할 건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찌됐든 암묵적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부풀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전에 한참 뭐 풍계리에서 뭐 무슨 조짐이 있다, 무슨 조짐이 있다 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에 쏠 것 같다, 무슨 기념일을 뭐 겨냥해서 쏠 것 같다 이런 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뀐 상황 하나는 북한이 지난 18일 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거리가 15,000km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충분히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만 보여주면 된다. 그게 이제 이른바 소형화 경량화된 맞춤형 핵탄두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그 안보리 제재 같은 데 찬성하지 않을 조건 이런 게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ICBM까지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핵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핵무기에 있어서는 기득권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NPT라고 하죠. 핵무기 비확산 체계. 일반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보장된 5대 핵보유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중국과 러시아도 달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지광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건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전력을 고도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비난만 하지 말고 북한이 왜 그러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불과 25분 만에 끝났다고 하지요. 대통령실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지지 협력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정부가 왜 그런 구상에다가 담대한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였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